하나 둘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나무백 이상근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이론 강의는 5급이나 7급은 일단 들으시면 안 돼요. 대신에 이제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자, 이런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지금 이론 강의를 들어도 됩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합격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이론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스킬.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이론 강의를 하잖아요, 그죠? 일단 요 이론을 최대한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 자, 이해를 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경제학을 이해하려면 일단 강사를 잘 선택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 강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이해를 위해서 어떻게 강의할 거냐 하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자, 저는 원리나 그 다음에 본질을 중시합니다. 원리나 본질. 자, 이 A라는 것이 원리 또는 본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A를 가지고 B를 설명한다는 거죠. A가 이해되면 B가 자동으로 이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B가 이해되면 C가 또 자동으로 이해된다. 이렇게 연결이죠. 화살표를 통해서 연결을 하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조금 더 쉬워진다 라고 생각합니다. 즉 결국 우리 경제학에 A, B, C라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이론이 있는데 자, 이런 이론들을 A로 가지고 설명한다는 거죠. 즉 A, B, C의 공통의 논리죠. A, B, C라는 이론의 공통의 논리가 있어요. 그걸 제가 원리 또는 본질 이렇게 제가 설명한다는 거죠. 마치 이제 고구마 덩굴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A라는 것만 하나 딱 잡아내면 B와 C가 자동으로 같이 딸려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분량을 줄일 수가 있어요. A만 잡아내면 되잖아요. 그죠? A만 잡아서 끌어올리면 BC가 자동 나오기 때문에 분량이 줄어든다. 자, 이게 이제 내강의 첫 번째 특성이죠. 최소 분량. 최소 분량. 저는 이제 여러분들 시험에서 쓸데없는 것은 설명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출 분석을 제가 철저하게 하는 거죠. 기출을 통해서 어디까지 봐야 되는지 하는 것을 분석하고 딱 거기에 필요한 만큼만 강의하는데 또 그 필요한 분량 중에서도 이렇게 논리가 똑같은 것들은 또 이렇게 하나만 A만 설명하기 때문에 분량이 다시 더 줄어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중요한 것은 A인데 이 A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문제죠. A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A를 설명하는 방법 또는 여러분들이 A를 이해하는 방법이죠. 우리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중요도죠. 중요도로 구분해서 A급, B급, C급 이렇게 구분할 겁니다. A급, B급, C급. 이 A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 자, 이 A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또는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첫 번째가 직관. 직관. 자, 직관은 경험입니다. 경험 또는 상식. 자,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사회과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25년 동안 살아왔다. 내가 25살이다 하면 25년 동안 살아왔잖아요. 경험 있잖아요. 경험. 그 경험을 통해서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걸 우리가 직관이다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탕 하나 사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죠? 엄마가 뭔가 돈을 내고 있어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 경험이 쌓이면 내가 사탕 하나 사려면 돈을 내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죠? 나중에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 그 돈이 바로 사탕의 가격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아마 경험했을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 개념이죠. 이 가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국 사회에서 이미 경험했잖아요. 그 가격이 경제학에서 다시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공부했던 또는 경험했던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직관으로 설명하게 되면 경험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 거니까 상당히 쉽게 경제학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한 여러분들 공부하는 분량의 아마 한 80%는 이 직관으로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직관. 근데 그게 이제 이 직관만 가지고는 100%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우리가 보는 것이 숫자. 자, 2-3은 5다. 그런 거잖아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뭐 초등 때부터 계속 했던 거니까 숫자도 어렵지가 않죠. 그래서 직관 숫자로 설명하는 게 그나마 가장 쉬워요. 근데 불가피하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즉 A를 직관 숫자로 설명하면 참 쉬운데 그림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그림이 우리가 공부할 분량의 100%를 잡아내거든요. 이 그림을 이해를 해야만이 우리 경제학의 100%를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그림을 어렵지만 꼭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림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 이제 간평에서는 객관식에서는 뭐 그닥 어려운 그림을 가지고 문제를 묻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가장 간단한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묻고 있어요.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학. 미분이죠, 미분. 여러분들 경제학 공부하다 보면 뭐 또 미분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해야 됩니다.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 미분도 아주 간단한 미분, 아주 간단한 미분만 우리가 하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려울 게 없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객관식 공인회계사든 뭐 감정평가사든 모두가 다 계산을 하고 있는 시험 아닙니까? 그죠? 경제뿐만 아니라 경제학 말고도 다른 과목 뭐 회계학이든 뭐 세법이든 뭐 이런 다른 과목에서 어마어마하게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학의 계산은 사실 여러분 입장에서는 크게 어렵지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A라는 것을 또는 BC를 직관 숫자 그림 수학으로 제가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암기인데, 암기. 자, 우리 암기를 하려면은 이제 반복이 중요하죠. 반복. 자, 이해는 강사 몫이고, 그죠? 반복은 여러분들 몫이죠. 그죠? 제가 여러분들 옆에서 그냥 반복해라고 강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스스로 반복을 해야 되죠. 반복을 해야 숙달이 되고 암기가 되는 거지 뭐 겨우 뭐 한 2-3번 보고 뭐 자동으로 풀리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해독이 조금 더 많아야 됩니다. 2번, 3번 가지고는 안 돼요. 제 강의 분량이 좀 작아서 뭐 부담이 없긴 하지만 그래도 한 4번, 5번 정도는 반복해 줘야 그래야 한 80점 정도는 나올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가 반복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어떻게 하느냐. 책을 한 권 잡아야 돼요. 책을 이것저것 잡으면 안 돼요. 이것저것.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해독이 늘지가 않아요. A란 책 2번 보고, B란 책 2번 보고, C란 책 2번 보고, 이렇게 하면은 6해독이 아니에요. 딱 2해독. 그래서 딱 책 하나 잡고 그거를 열심히 돌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책이 익숙하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자, 우리 객관식에서는 우리가 책 한 권 잡을 때 어떤 거 잡을 거냐 이미 정해져 있어요. 기출문제집이 가장 좋아요. 기출문제집. 그래서 제가 이제 8월 말에 이제 기출 강의 할 건데 그때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고 거기에 이제 토픽이 주제가 정리가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간평 기출은 제가 자료로 따로 나누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정평가사라면 감정평가사 기출, 그죠? 감정평가사 기출. 만약 공인회계사라면 공인회계사 기출, 그죠?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을 해서 분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객관식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가장 중요한 내용, 기출. 그 시험의 기출을 뽑아서 열심히 반복하는 거.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론의 이해와 암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킬이죠. 스킬. 자, 어떤 시험이든 스킬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뭐 행시 재경직을 12년 했었고, 실전이 12년이고, 이제 강의를 지금 뭐 20년 넘게 행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시는 경제학의 주관식이잖아요. 그죠? 답안지 쓰는 거. 하지만 나머지 시험들은 공인회계사부터 감정평가사는 모두가 다 객관식, 선지 5개 나오고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항상 스킬이 필요합니다. 즉 우리가 이론을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실력입니다. 개인의 실력. 하지만 그 개인의 실력만 가지고는 합격에 가는데 조금 힘들어요. 버겁다는 거죠. 버겁다. 예를 들면 실력만 가지고 우리가 감정평가사 1차를 합격하려면 뭐 예를 들면 한 5회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각 과목을 모든 과목을 한 5회독 해야 되는데 근데 스킬을 조금 정착하게 되면 내가 4회독만 해가지고도 1차를 합격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회독을 조금 작게 해도 합격할 수 있다. 결국은 내가 잘 몰라도 정답을 찍는 거죠.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죠? 내가 잘 몰라도 정답을 찍는 스킬. 제가 이제 뭐 실전이 12년이니까 그치? 제가 했던 행시 재경직은 1차에서 경제학이 객관식이 있었어요. 그 객관식 경제학은 지금 우리 객관식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공인회계사보다 당연히 더 난이도가 높았겠죠. 5급 행시 재경직들이 보는 객관식입니다. 그 객관식을 제가 12년 동안 봤어요. 12년 동안. 자, 그런 데서 이제 제가 터득한 노하우죠. 자, 유추 논리. 잘 몰라도 유추하면 답이 나올 수 있다. 또는 뭐 비교 논리.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 하여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분 논리 또는 뭐 반대 논리.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잘 몰라도 이렇게 정답을 찾는 그런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제 요 스킬은 제가 이제 기출 강의 때 하겠죠. 그죠? 기출을 가지고 스킬을 연습하는 거죠. 그죠? 자, 우리가 이론 강의 때는 요거, 기출 강의 때는 요거 해서 이제 조금 더 내 실력에 비해서 점수를 조금 더 높게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 별명이 나도 모르게 100점, 나무백이다라고 하죠. 나무백. 내 실력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나도 모르게 100점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정답을 찍는지 그죠? 굳이 내가 정확히 잘 몰라도 어떻게 찍는지 하는 것들을 제가 기출 강의 때 설명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객관식 강의는 기출 강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출 강의가 가장 중요하다. 아니 그럼 바로 기출을 풀면 되지 왜 이론 강의 하느냐? 지금 바로 기출을 풀면 여러분 이해돼요?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이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론 강의를 일단 먼저 해서 베이스 깔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강의에서 스킬을 장착하게 되면 점수가 높게 나온다. 해서 이제 내 강의 두 번째 특성이죠. 최대 점수. 자, 분량은 작은데 최소 분량. 근데 점수는 최대로 나온다. 그죠? 이상하게 최대가 나와요. 그죠? 자, 이게 내 강의의 특성입니다. 특성. 자, 작년 강의는 제가 이제 이론을 최대한 많이 설명했어요. 그래서 횟수가 상당히 많았는데, 자, 올해는 저 학원에서 이제 18회로 해라라고 해서 분량을 최대한 줄일 겁니다. 여러분들 목표가 뭐 100점은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 강의 분량을 조금 줄이겠습니다. 일단 이론 강의 목표는 90점. 작년엔 100점 잡았는데 올해는 90점 정도 잡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문제 중에 4개를 포기하고 가는 거죠. 자, 이 4개는 어렵습니다. 그죠? 지금 이제 난이도죠. 난이도로 보면 상급. 가장 어려운 난이도 4개를 버려버리면 그러면 할 게 없어요. 나머지는 쉬워요. 쉬워. 엄청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90점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에요. 모든 시험이 다 똑같습니다. 90점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운 거 그냥 버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90점도 안 나오는 이유는 점수가 70점, 뭐 80점 이렇게 점수가 낮은 이유는 쓸데없이 어려운 것을 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내용, 각 과목마다 어려운 내용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내용을 포기하면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 중요한 것들을
계속 반복해주면 그러면 90이 나오는 겁니다. 90점 받는 건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가 95, 100을 받기 위해서 어려운 내용들을 추가로 공부를 하잖아요. 그죠? 그게 거기서부터 공부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엄청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그래서 쓸데없이 어려운 걸 보지 마세요. 그죠?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이 점수가 또 70 또는 60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너무 또 거꾸로 분량을 작게 잡아요. 그냥 알아서 다 버려. 알아서. 그죠? 중요한데 알아서 막 다 버려버리죠. 그러면 이제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해독수가 너무 작아도 한 2회독, 3회독 뭐 이 정도만 해도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오겠죠. 그래서 적당한 분량을 잡고 해독을 한 5회독 정도 하는 것을 목표로 하시면 그러면 일단 점수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본론. 자, 기본서. 제 기본서 가지고 있죠, 그죠? 자, 파란색 표지고 네오 고시뱅크에서 나온 기본서입니다. 자, 기본서를 넘겨보시면 자, 16페이지. 자, 우리 간편에서 해야 될 경제학은 미시, 거시, 국정지학 크게 3개가 있어요. 3개. 자, 미시가 한 20개, 그 다음에 거시가 한 18개, 국정지학이 한 2개. 자, 이 정도 비율로 나오고 있어요. 해서 이제 우리가 국정지학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참 그게 참 고민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기출입니다. 기출. 기출에 나온 정도의 주제를 일단 우리가 공부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자, 16페이지 보시면 16페이지. 자, 경제학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그 표 박스 밑에 보시면 경제학은 뭐다? 정부가 시장의 문제를 평가하고 그 다음에 문제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처방할 것이냐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학문이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경제학이 상당히 쉽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 시장과 정부라는 거죠. 시장과 정부. 자, 경제학은 한국 경제를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죠? 한국 경제에 문제 있네? 그럼 이걸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경제학인데, 그 한국 경제가 시장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장, 맥주 시장, 수박 시장, 뭐 쌀 시장, 또는 뭐 남대문 시장, 동대문 시장, 이렇게 시장으로 합쳐져서 한국 경제를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해서 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장이다, 마켓 시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정부가 시장을 평가해 보는 거죠. 예를 들면 뭐 외환위기죠, 외환위기 98년도 또는 08년도 금융위기, 그죠? 또는 뭐 코로나, 그죠? 자, 그때 한국 경제가 뭐 위기에 처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한국 경제를 그죠, 상황을 진단해 보고 위기가 있다, 좀 위험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든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치 의사가 환자의 몸 상태를 진단해 보고 병이 있다면 치료를 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는 뭐 우리 아버지가 자식 공부를 진단해 보고 잘하고 있나? 진단해 보고 문제 있네? 그럼 아버지가 자식 공부에 개입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결국은 시장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그 평가하는 기준이 필요하잖아요. 기준. 그 기준이 바로 효율성, 공평성, 안정, 성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고 만약 평가가 되었다면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잖아요. 그죠? 그 비효율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즉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개입했을 때 꼭 정부가 의도한 대로 효율성이 올라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따라서 정부가 개입했을 때, 뭐 굳이 말하면 정책이다라고 얘기하죠. 정부가 정책을 사용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효율적인가? 즉 정부가 개입해서 효율성을 올렸는가 하는 것도 또 평가를 받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장과 정부, 시장을 평가할 때 그때 기준, 또 정부가 정책을 사용했을 때 그때 또 기준, 그 기준이 다 똑같습니다. 효율, 공평, 안정, 성장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효율성.
효율성. 자, 옆에 나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만 딱 모아놨잖아요. 그죠? 효율성보다 편익 극대, 비용 극소. 자, 우리가 경제학 사회과학이니까 경험한 게 많다 했잖아요. 그죠? 자, 우리 효율성도 당연히 우리가 다 경험한 내용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간평을 합격하려면 효율적 공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효율적 공부해야 된다. 자,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시험 봤을 때 점수를, 그죠? 점수는 좋은 거잖아요. 좋은 거. 자, 우리 경제학에서 앞으로 좋은 것은 편익이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편익. 우리가 benefit 이렇게 표현하죠. benefit. 보통 B라는 영문자가 나오죠. B. benefit의 제일 앞자. 그지? 자, B를 우리가 편익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편익. 자, 이 편익을 극대화하면 되는 거죠. 그죠? 좋은 거니까. 우리 수험으로 말하면 점수를 극대화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비용 극소화. 비용 극소화. 자,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해서 투입하는 어떤 요소들이죠. 투입한 요소들. 자, 뭐가 있습니까? 시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 돈 투입해야 되죠. 그 다음 체력도 투입해야 되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최소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는데 뭐 5년만 합격했다. 그럼 5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해야 되잖아요. 좋아요, 나빠요? 당연히 나쁘죠. 그죠? 안 좋은 거죠. 자, 우리가 효율적 공부했다면 1년 만에 합격하는 거죠. 즉 공부하는 시간을 5년이 아니고 1년으로 최소화, 극소화했을 때 그게 효율적 공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시간 투자해야 되고 돈 투자하는 거니까 나쁜 거잖아. 그죠? 이 나쁜 것을 경제학에서는 비용이다라고 불러요. 비용, 코스트. 그래서 우리 앞으로 C라는 영문자를 많이 볼 겁니다. 하여튼 간에 비용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이 비용은 나쁜 거니까 극소화하는 게 효율적이죠. 편익은 좋은 거니까 극대화하는 게 효율적이죠. 즉 효율적 공부했다면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고, 즉 점수 극대화. 그 다음에 효율적 공부했다면 투자하는 시간, 돈을 최소로 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편익 극대, 비용 극소가 효율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시장을 평가했는데 편익이 좀 작아.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작지? 그럼 시장이 비효율적이죠. 비용을 좀 줄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비용이 많지? 그죠? 시장에 만약 비용이 많다면 그럼 우리가 비효율적이다라고 정부가 평가할 거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공평성이죠. 이것도 우리가 경험을 한 겁니다. 공평. 엄마가 사과 하나 던져주면서 야, 공평하게 나눠 먹어 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경제를 모르는 엄마도 공평성을 알고 있다는 뜻이에요. 공평성. 일단 자세히 뜯어보면 결국 사과가 하나 주어져 있는 거죠. 뭔가가 주어져 있어야 돼. 뭔가가 주어져 있고 이거를 여러 사람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죠? 만약 자식이 형제가 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공평하게 나눠 먹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공평성 얘기하려면 일단 사람이 최소 2사람 이상이 나와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진 무엇인가를 여러 사람이 어떻게 나눠 갖느냐. 아무래도 이제 뭐 사과를 그지 비슷비슷하게 나눠 먹어야 공평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형이 좀 크다 해가지고 형이 그지 거의 한 5분의 4를 먹어버리고 나는 동생이라고 5분의 1만 주면 그럼 동생 입장에서는 불공평한데 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어떻게 나누어 갖느냐. 그지? 골고루 나누어 가져야 공평한 것이고 한쪽이 그냥 다 가져가면 불공평하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17페이지 보시면 안정.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안정이 되잖아요. 자, 우리 경제학에서는 이제 첫 번째가 일자리죠. 일자리.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벌고 있어야만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실업자다.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하죠. 그죠? 돈을 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업이 없어야 되는 거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일을 하고 있어야만이 각 개인들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나아가서 사회가 안정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게 이제 물가죠. 물가, 상품들 가격이죠. 사과, 수박, 쌀 가격이 만약에 너무 급하게 빠른 속도로 올라가 버리면 어때요? 그럼 마음이 불편하죠. 내가 받는 소득은 거의 고정돼 있는데 근데 상품 가격이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그럼 내 소득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사과, 수박이 양이 줄어버리잖아요. 그럼 당연히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상품들 가격, 물가라고도 하는데 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물가가 일정하게 유지 또는 조금씩 서서히 올라가야 돼요. 이거 우리가 물가 안정이다라고 부르죠. 물가가 서서히 올라가야 그래야 개인들 마음이 안정이 되고 사회도 안정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거꾸로 물가가 급하게 올라가면 이걸 우리가 인플레이션이다라고 불러요. 인플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인플레이션 발생하면은 개인들 마음이 불안정하고 사회도 불안정해요. 따라서 만약 인플레이션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을 한다는 얘기죠. 또는 시장에 실업이 있다면 정부가 개입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성장. 자, 우리 이제 어렸을 때 뭐 초등 때 키가 이제 빨리빨리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거 우리가 성장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 경제학도 똑같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이제 대부분은 소득으로 얘기합니다. 소득. 우리 한국 전체 소득이죠. 전체 소득, 이 전체 소득이 쑥쑥쑥 아주 빠른 속도로 올라가야 성장이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경제 전체 소득이 만약에 서서히 또는 뭐 전체 소득이 만약 줄어버리면 그럼 각 개인들이 나눠 먹더라도 공평하게 나눠 먹더라도 개인에게 떨어지는 그 소득이 줄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개인들 삶이 조금 힘들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한국 경제 전체 소득이 빨리빨리 증가해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성장이다라고 불러요. 성장. 근데 이 전체 소득이 빨리빨리 증가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뭐 감소해버리고 그러면 저성장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때 정부가 개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경제학은 미시거시가 있는데 자, 미시는 효율 공평을 가지고 이제 시장과 정부를 평가하고요. 효율 공평. 그 다음에 거시는 안정과 성장 가지고 시장과 정부를 평가할 겁니다. 자, 국정작도 역시 미시와 거시로 쪼개져 있어요. 국정작도 미시 거시로 쪼개져 있다. 그래서 국정작 가서도 역시 효율성, 공평성, 안정, 성장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순환틀이 있는데 순환틀. 자, 우리 경작은 시장을 대성을 하는데 그 시장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제일 밑에 또 3번이죠. 상품시장이 있고 제일 위에 생산 요소 시장이 있죠. 자, 상품은 뭐 어렵지 않죠. 상품은 예를 들면 뭐 사과, 수박, 쌀 자, 이런 것들이 상품이다 또는 뭐 생산물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생산 요소 시장이 뭐냐? 생산 요소. 자, 우리가 상품 사과를 생산하려면 사과를 만들려면 일단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사람.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노동이다라고 불러요. 노동. 자, 그 다음에 또 기계도 필요해요. 사과를 만드는 기계. 그죠? 기계 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만드는 기계가 필요하죠. 이 기계를 자본이다라고 부릅니다. 자본. 하여튼 간에 어떤 상품을 생산하려면 사람, 즉 직원이 필요하고 또 기계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라 불러요. 즉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하는 요소,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한 요소를 생산 요소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상품마다 다 다르겠죠. 근데 우리 이론에서는 노동, 즉 직원 생각하시면 되죠. 그 다음에 기계, 공장, 자 이걸 우리가 자본이다라고 부를 겁니다. 크게 노동과 자본을 생산 요소로 일단 예를 듭니다. 자, 그럼 우리가 노동이나 자본을 거래하는 시장이 있겠죠. 노동시장, 뭐 자본시장, 그죠? 기계시장, 뭐 이런 시장 있겠죠. 이런 시장들을 우리가 생산 요소 시장이다라고 부릅니다. 자, 크게 우리가 상품 시장과 생산 요소 시장 이렇게 두 개로 쪼개고 그 다음에 그 시장에 각각의 시장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죠? 여러 사람들이 참가하겠죠. 뭐 크게 보면은 일단 사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파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사는 사람, 파는 사람. 일단 왼쪽에 보시면 가게라 불러요.
가계. 자, 그 밑에다가 소비자 쓰시고 소비자. 자, 이 가계 또는 소비자는 상품 시장 가서 뭐 할 거냐? 상품 시장 가서 뭐 할 거냐? 그래서 동 1번 가계에서 동 3번 상품 시장 가는 하살표 보이죠? 하살표. 거기에 뭐가 쓰여 있어요? 수요다라고 쓰여 있죠. 수요. 즉 가계는 우리 같은 개인 생각하시면 되죠. 우리 같은 개인들은 사과 시장 가서 사과를 구입하잖아요. 그죠? 사과를 구입. 그래서 우리 같은 개인들을 소비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죠? 소비자. 자, 이 가게 또는 소비자는 상품 시장에서 상품을 구입하죠. 이 구입을 상품 구입을 우리가 수요라고 불러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수요다. 디맨드라고 하죠. 디맨드. 그래서 우리가 D라는 영문자도 이제 우리 경제학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수요라고 이해하시면 돼. 수요. 상품을 구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상품을 구입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다른 말로 소득? 그죠? 자,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그죠? 상품을 구입하려면 돈을 벌어야 되죠. 자, 쉽게 말하면 내가 이제 회사에 가서, 직장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판매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판매. 자, 우리가 판매라는 것을 공급이다라고 불러요. supply. 내가 가지고 있는 노동을 공급한다. 그래서 그 동 1번에서 동 4번을 가는 하살표 위에 공급 보이죠? 그 앞에다가 공급 앞에다가 노동 이렇게 쓰시죠. 노동 공급. 그 다음 1번에서 3번을 가는 수요. 그 수요 왼쪽에 상품 쓰시고 상품. 즉 결국 우리 같은 개인, 가게나 소비자는요. 상품창에서 상품을 수요한다는 거죠. 상품을 수요한다.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은 노동을 공급한다. 즉 노동을 공급해서 돈을 버는 거죠. 소득을 받는 거죠. 그 소득 가지고 상품 시장 가서 상품을 수요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경제학을 이해하려면 이 가게라는 사람이 또 우리 같은 개인들 이 가게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일단 먼저 잘 봐야 돼요. 어떤 행동하는가? 노동을 공급하고 상품을 수요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공부할 것입니다. 가게는 어떻게 상품을 수요하고 어떻게 노동을 공급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자세하게 공부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과를 또 파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판매자? 그죠? 자, 이걸 우리가 오른쪽 보시면 또 2번 기업이다라고 불러져요. 기업. 자, 옆에다가 생산자 쓰시고 생산자. 자, 기업은 보통 이제 사과, 수박, 쌀을 생산하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또 3번 상품시장 가서 상품을 판매. 이 판매를 우리가 뭐라 했어요? 공급이다라고 한다 했잖아. supply.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공급 왼쪽에다가 상품 쓰시고 상품. 자, 기업은 상품시장에서 상품을 공급합니다. 쉽게 판매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생산해서 판매한다. 자, 근데 우리가 상품을 생산하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직원이나 또 기계가 필요하잖아요. 따라서 2번 기업은 또는 생산자는 또 4번 요소시장 가서 노동을 구입하고 또 기계도 구입한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우리 구입하는 것을 수요라고 불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위에 있는 수요 왼쪽에다가 노동 이렇게 적어두시고 노동. 우리가 자본도 있지만 보통 이제 노동 가지고 이렇게 예를 듭니다. 즉 기업은 노동을 구입, 즉 직원을 고용해서 공장에 투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생산해서 상품장 가서 상품을 판매, 즉 상품을 공급한다라고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동을 수요하고 상품을 공급하는 사람은 기업, 생산자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노동을 수요하고 상품을 공급한 사람은 기업, 생산자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내 기본서, 미시 기본서는 크게 15개의 장을 가지고 있는데 15개 장. 그 15개 장 중에서 그 상품시장 보이죠? 또 3번 이 상품시장이 2장부터 13장까지입니다. 15개 장 중에서. 그죠? 자, 밑에 쓰시죠? 2에서
13장. 그 다음에 요소시장이 14장. 자, 그 다음에 15장은, 마지막 15장은 이제 상품시장, 요소시장을 합쳐서 보는 겁니다. 합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미시경제학 이론에서 어떤 내용이 가장 중요한지 딱 감이 오죠? 상품시장이 압도적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자, 경제학을 어떻게 공부할 거냐, 또는 뭐 시장이죠. 경제학이 대상으로 하는 시장, 이 마켓 시장을 어떤 방법으로 분석할 것이냐라는 것을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이제 6페이지. 자, 기본서 6페이지 보시면 균형이 보이죠? 균형. 자, 이 균형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공부하느냐의 문제죠. 자, 방금 얘기했듯이 경제학은 시장을 대상한다 했잖아요. 그죠? 시장. 자, 이 시장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경제학의 고유한 방법이죠. 그게 바로 균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균형. 자, 경제학은 항상 시장을 균형으로 분석합니다. 따라서 우리 앞으로 미시든 거시든 국제경제학이든 이 균형이라는 개념이 끊임없이 나오겠죠. 그죠? 미시든 거시든 국제경제학이든 항상 시장이 나올 거니까, 즉 시장이 나오고 정부가 그 시장을 평가하고 문제 있으면 정부가 어떻게 개입할 것인가, 자, 이런 내용들이 미시거시 국제경제학에 끊임없이 나올 거라고요. 그죠? 이때 정부가 시장을 그죠? 진단하고 처방할 때 그때 쓰는 게 균형이라는 거죠. 균형. 그래서 이 균형 개념은 끊임없이 나올 겁니다. 자, 균형의 본질이 뭘까? 균형의 본질. 옆에 날개도 나와 있듯이 유지죠. 유지. 가만히 멈춰 있는 거죠. 자, 이 유지를 왜 우리가, 즉 균형을 왜 우리가 분석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지금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균형을 분석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정부가 지금 시장을 지금 진단하고 있잖아요. 그죠? 문제 있나 없나라고 진단하고 있는 거죠. 근데 아침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개입하려고 딱 했는데, 근데 점심을 먹고 나니까 문제가 사라져 버린 거죠. 그럼 문제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당연히 문제가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감기에 걸렸어요. 아침에 보니까 막 콧물이 나와요. 그래서 병원 가야 되나 해가지고 병원 가려고 했는데 점심 먹고 났더니 콧물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병원 갑니까? 안 가자는 거죠. 문제가 없다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즉 결국 한국 경제, 즉 한국 시장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그 문제가, 한국 시장의 문제가 계속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오늘 아침, 점심, 저녁 계속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다음 날도 계속 문제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문제 있다라고 생각하고 정부가 개입을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겁니다. 문제가 계속 유지가 돼야만이 정부가 개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균형을 잡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도대체 균형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균형. 일단 문제가 계속 유지가 될 건데, 자, 이거를 우리 앞으로 상품시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상황에서 균형이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 설명을 할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우리 강의실도 지금 경작 강의 시장입니다. 경작 강의 시장. 어떤 상품 있죠? 경작 강의 서비스라는 상품 있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강의를 지금 샀을 것이고, 나는 그 강의를 판매하는 판매자죠. 판매자, 생산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 강의 시장도 결국 시장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때 균형이다라는 것은 균형. 여러분들이 지금 내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죠? 이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만약 누군가가 한 명이 수업을 듣다가 마음에 안 드는데 하면서 나간다든지, 또는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와요. 단 사람이라도 이렇게 움직여버리면 그럼 균형이 아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모든 개인들이 내 강의 듣겠다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는 거, 그죠?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걸 우리가 균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균형을 우리가 잡으려면 그 밑에 뭐가 나오죠? 선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7페이지 선택, 초이스. 자, 균형을 잡으려면 선택이 필요합니다. 즉 균형이다라는 것은 선택의 합이에요. 선택의 합. 우리 경작 강의 지금 강의실도 경작 강의 시장이라 했잖아요. 그죠? 자, 이게 균형이 되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죠?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각 개인들이 이상근 선생 강의를 듣겠다라고 선택하고 앉아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상근 선생 강의를 듣겠다라고 선택하고 앉아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면 먼저 개인의 선택을 분석해야 되는 거죠. 모든 개인이 선택이 어떤 것인지를 분석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상근 선생 강의를 듣는다 또는 듣지 않는다. 그지? 어떤 선택했는지를 딱 보고 모든 개인들이 이상근 선생 강의를 듣겠다라고 선택했다면 그러면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있겠죠. 그러면 강의실은 그죠? 균형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균형을 잡으려면 먼저 각 개인의 선택을 분석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작은 이 선택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택이라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3장, 4장, 5장 가면 소비자 선택 또는 생산자 선택을 자세하게 공부할 거예요. 3장, 4장, 5장. 자, 이 선택 왜 공부한다고요? 균형 잡으려고. 자, 우리가 균형을 왜 잡지? 시장이 균형을 왜 잡아요? 정부가 평가하려고. 그죠? 시장이 지금 효율적인지 공평한지 안정인지 성장인지를 평가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평가한다. 문제 있네? 평가했는데 문제 있네? 그럼 정부가 정착하겠죠. 따라서 경제학의 가장 큰 흐름이죠. 가장 큰 흐름은 먼저 각 개인의 선택을 분석하겠지. 그러고 나서 균형을 잡겠죠. 자, 이 균형을 정부가 평가하겠지. 그죠? 효율 공평, 안전 성장을 평가하겠죠. 그 다음에 문제 있네. 그럼 정부가 개입을 하겠죠. 즉 정책을 시행한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정책을 시행한다. 해서 선택, 균형, 평가, 정책. 자, 이런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경제학 책을 쭉 보시면 경제학이 이해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이냐. 즉 선택하는 방법이죠. 선택하는 방법. 자, 이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건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논리, 공통의 논리,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공통의 논리. 아까 우리 뭐라 했어요? 원리, 본질. 됐습니까? 원리, 본질. 그죠? 자, 이 원리나 본질을 잘 이해하게 되면 나중에 훨씬 더 어려운 내용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죠? B나 C를 쉽게 이해하려면 A를 최대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 본질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선택하는 방법은요. 그게 두 가지가 있어요. 7페이지 보시면 자,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람직한 선택? 이거를 경제학에서는 합리적 선택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람직한 선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합리적이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그 밑에 보시면 가로 1번에 보시면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 효율적이다. 즉 효율적 선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효율, 공평, 안정, 성장 중에서도 우리 경제학은 이 효율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우리 효율성이 뭐라 했습니까? 편익은 극대, 비용은 극소. 즉 바람직한 선택이다라는 것은 좋은 거, 편익을 극대화하는 선택 또는 비용을 극소화하는 선택. 이거 우리가 바람직한 선택이다, 합리적 선택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는 날개에 나와 있듯이 최적의 선택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최적의 선택. 하여튼 바람직한 선택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러한 바람직한 선택을 하려면 합리적 선택하려면 또는 편익 극대, 비용 극소의 선택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느냐 그런 뜻이죠. 자, 여기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하나는 가로 2번 편익 비용의 원리. 영어로 benefit cost죠. 그래서 우리가 BC 원리다라고 불러줘요. BC 원리. 첫 번째는 편익 비용의 원리. 두 번째는 가로 3번 한계 원리죠. 한계 원리. 편익 비용의 원리, 한계 원리. 자,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시면 그러면 경제학을 이해할 때 상당히 쉬워집니다. 상당히 쉬워져요. 특히 미시경제학은 한계 원리다. 한마디로 미시경제학은 한계 원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미시를 쭉 공부하고 나서 정말로 미시는 한계 원리인가 하는 것을 이해를 했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미시를 정말 이해를 제대로 한 것입니다. 미시를 쭉 공부하다 보면 이 한계라는 개념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 있다. 좀 그런 뜻이죠. 자, 첫 번째 BC 원리죠. 편익과 비용 원리. 편익과 비용 원리. 자,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뭐 지금 A라는 여자를 만약 사귄다. 그죠? A라는 여자 사귄다. 이때 A라는 여자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느냐 선택이죠. 그죠? 이때 바람직한 선택의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중 하나가 BC 원리. 그죠? 편익과 비용 원리. 자, A라는 여자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는 슈퍼에 가서 내가 A라는 사과를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편익과 비용 원리다라는 것은 A라는 사과를 내가 샀을 때 얻는 편익을 계산하고 A라는 사과를 또는 A라는 여자를 사귀었을 때 편익, 좋은 걸 생각해 보고 그 다음 비용, 코스트, 나쁜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편익과 비용 원리다라는 것은 어떤 선택할 때 A라는 여자를 사귀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A라는 사과를 내가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선택할 때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면 편익이 100이다. 좋은 건 100인데 근데 비용이 80이다. 자, 이거 A라는 여자를 사귀어야 돼 말아야 돼. 당연히 비용 나쁜 것도 있지만 편익 좋은 게 더 크니까 A라는 여자를 우리가 사귀어야 된다라고 선택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A라는 사과를 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크기 때문에 A라는 사과를 구입하는 선택해야만이 효율적이다, 합리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과를 구입하지 않는다라고 선택하면 그 선택은 비효율적이다, 비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고려해서 비용보다 편익이 더 커야만이 그 선택이 합리적이다,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죠. 자, 거꾸로 만약에 비용이 더 크면은 구입하지 않는다의 선택이 합리적, 효율적 선택이죠. 그죠? 비용이 더 커버리면 구입하지 않아야만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선택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BC 원리는 쉽죠. 그죠? BC 원리는 쉽다. 자, 한계 원리가 어렵죠. 한계 원리. 자, 한계 원리를 최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계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한계라는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한계 원리를 설명을 하죠. 자, 이 한계 원리는 언제 적용되느냐? 한계 원리. 자, 내가 지금 여자 사귀는데 몇 명을 사귀어야 되느냐 그런 뜻이죠. 우리 아까 편익과 비용 원리는 특정 A라는 사과, 즉 한 명이죠, 한 명. 여자 한 명 또는 사과 한 개. 이거를 내가 구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선택할 때 편익 비용 원리가 작동되는 것이고, 한계 원리는 내가 여자를 몇 명 사귈 것이냐 라는 거죠. 사과를 내가 몇 개 살 것이냐, 3개 사는 거냐,
아니면 4개 사는 거냐. 그지?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고 효율적 선택이냐. 좀 그런 뜻이에요. 그때 한계 원리가 작동합니다. 한계 원리. 자, 한계 원리의 먼저 결론을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계를 설명하죠. 자, 한계 원리의 결론. 자, 10페이지. 날개도 나와 있는데, 그죠? 두 번째 날개죠, 그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사과를 구입한다. 또는 그만큼의 여자를 사귀면 된다. 뭐 이런 얘기죠.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할 때. 자, 이것에는 등호가 나와요. 등호. 일치할 때가 결국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한계라는 개념을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겠다는 거죠. 한계. 자, 그러고 나서 한계 편익과 한계 비용이 일치하면 정말로 효율적인 선택인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자 한다. 그런 뜻이죠. 자, 먼저 한계. 자, 기본서 보시면은 7페이지죠. 7페이지 제일 밑에 또 일반 한계가 나오는데 영어로 뭐죠? 마지널. 그죠? 마지널. 그래서 우리 경작에서는 이 M이라는 영문자가 자주 등장해요. M. 이 M이 마지널의 앞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직관 뭐라고 나왔습니까? 추가로 하나 더. 그죠? 추가로 하나 더. 이게 한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추가로 하나 더. 예를 들면 내가 사과를 2개 먹고 있었어요. 사과 2개 먹고 있다가 세 번째 사과를 먹을 때 그 세 번째 사과가 추가로 하나 더 먹는 거죠. 그죠? 추가 하나 더. 세 번째 사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지금 첫 번째 시간 지금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죠? 끝나고 두 번째 시간을 추가로 더 강의를 들을 때 그게 바로 마지널 한계 개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죠? 내가 지금 여자 2명 사귀고 있는데 세 번째 여자를 사귄다면 그 세 번째 여자가 바로 추가로 1명 더 사귀는 거니까 한계가 되겠지. 한계, 마지널. 자, 넘겨서 8페이지 숫자로 이해하시면 숫자. 내가 맥주 2개를 지금 먹고 있어요. 맥주 2개를 먹었어요. 그때 좋은 거. 편익이죠? 편익이 160이다라고 자, 가정해 보자. 가정 좋은 게 160. 자, 맥주 내가 3개를 먹으면 좋은 게 210이다라고 가정해 보자. 자, 그러면 내가 맥주 2개를 먹고 있다가 하나 더, 즉 세 번째 맥주죠. 세 번째 맥주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이 얼마죠?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 내가 2개 먹고 있을 때는 편익이 160. 근데 3개 먹으면 210이죠. 편익이 왜 210으로 증가했을까? 세 번째 맥주를 먹어서 추가로 편익이 50이 증가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210으로 160에서 210으로 증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은 50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세 번째 맥주 먹었을 때 편익 증가분. 그죠? 이게 뭐다? 이게 세 번째 맥주의 한계 편익이죠. 세 번째 맥주의 한계 편익 50.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첫 번째 강의 듣고 두 번째 강의 추가로 강의 들을 때 두 번째 강의를 추가로 수업을 들을 때 그때 편익 증가분 그게 있겠죠. 편익 증가분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그게 두 번째 강의의 편익 증가분 즉 두 번째 강의의 한계 편익입니다. 두 번째 강의의 한계 편익 됐습니까?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그죠? 자, 옆에 날개도 나와 있지만 가격이다라는 개념이 나오죠. 가격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어렸을 때부터 사탕 하나 사려면 돈을 지불하는 거 많이 경험했을 거예요. 가격, 프라이스. 근데 우리 미시경작에서는 이 가격 개념이 매우 중요합니다. 가격 개념이 매우 중요하다. 사실은 그것이 국제경작에서도 가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 가격을 프라이스를 우리가 해석해 보자. 자, 예를 들면 맥주 가격이 50엔다라고 자, 가정해 보죠. 자, 이런 숫자는 제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죠? 반복. 이 숫자는요. 제가 그냥 숫자를 지금 예를 드는 게 아니에요. 이 숫자가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맥주 가격 50엔다라고 가정해 보자. 가정. 자, 이거를 그러면 해석해 보자. 해석. 자, 맥주 한 개를 내가 추가로 구입하려면 내가 얼마 지불해야 되죠? 당연히 50원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죠. 맥주 한 개 추가로 구입하려면 지불액이 50원이다. 자, 이게 가격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가격. 자, 근데 맥주 한 개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한계죠? 마지널. 그지? 추가로 하나 더 이게 마지널이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지불액. 자, 이거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자,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불하는 거니까 나쁜 거죠. 즉 비용이죠. 또는 거꾸로 판매자 입장에서는 50원을 받는 거니까 편익. 좋은 거죠. 좋은 거. 자, 지금은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보자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나쁜 거죠. 그죠? 비용이죠. 따라서 가격이 뭐다? 가격은 한계 비용이죠. 가격은 한계 비용. 자, 우리가 가격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한계 비용이다라는 단어는 처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계 비용이다라는 개념이 계속 나올 건데, 한계 비용. 여러분들이 한계 비용만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면 경제하기 어려워져요. 한계 비용에 뭘 봐야 돼요? 본질을 봐야 되는 거지. 본질, 원리. 한계 비용의 본질이 뭐다? 한계 비용의 본질? 가격. 그죠? 즉, 가격을 예를 떠올리시면 되죠. 가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떠올려 보면 한계 비용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죠. 그죠? 자, 우리가 마지널 코스트 뭐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마지널 코스트.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한계 비용이다. 한계 비용.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에서 우리가 한계를 설명해 보자. 그림으로 마지널 한계를 설명해 보자. 자, 이 그림에서 한계는 기울기입니다. 그림에서 한계는 기울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잠시 쉬었다 할까요?